회장님, 지금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늦게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늦은 밤 강영호 비서가 떨리는 손으로 색바랜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한기석 회장은 천천히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린아이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 작고 단정한 눈매, 웃을 때 가늘게 올라가는 입꼬리. 그 순간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강비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 아이는 누구죠? 강영호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한기석 회장은 단 한 장의 사진에 이토록 흔들렸을까요? 그리고 사진 속 아이는 그와 어떤 관계인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이 사연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행운 가득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 40분 서울 본사 최상층 회의실은 이미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밖으로는 멀리 고요하게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회의실 안은 임원들이 자료를 다시 확인하느라 자리 사이를 분주하게 오갔고 보좌 직원들은 프로젝터 연결 상태와 회의 자료를 점검하느라 작은 속삭임들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엔 미처 먹지 못한 커피잔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한기석 회장은 조용히 회의실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순이 지난 지 한참이 되었지만 기석의 자세는 여전히 곧게 서 있었죠. 그의 크고 거친 손은 익숙하게 앞에 놓인 서류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말없이 한참 동안 내용을 확인하던 그는 정각 7시가 되자 작게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어요. 이제 회의 시작하시죠. 임원들은 긴장한 듯 서둘러 회의 서류를 펼쳤습니다. 회장님, 해외법인 실적 보고입니다. 수석 임원이 조심스럽게 자료를 넘겼습니다. 한기석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진행하시죠. 그의 말투는 부드럽지만 무게가 있었고 상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방식에는 오랜 시간 조직을 이끌어온 사람의 노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창립자였던 기석의 아버지는 성실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일만큼은 고집이 있었고 그 고집으로 회사를 한 단계씩 일궈냈습니다. 그 회사의 바통을 이어받은 지 어느덧 30년이 흘렀습니다. 한기석 회장은 아버지의 성향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었고 아버지가 피땀 흘려 키운 이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하나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회의가 끝났습니다. 한기석 회장은 비서의 안내를 받아 본사를 나섰어요. 회장님, 오늘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석은 대답했습니다. 자네도 늦게까지 고생 많았네. 차는 조용히 속도를 줄이며 넓게 뻗은 도로 끝 한기석 회장의 저택 앞에 멈춰섰습니다. 넓은 정원은 잘 손질된 나무와 조경등이 규칙적인 간격으로 놓여 있었고 돌계단을 따라 이어지는 현관은 묵직한 기둥들이 양쪽을 받치며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켜온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고급스럽지만 과하지 않은 외벽, 층층이 얹힌 은은한 불빛, 그리고 넓은 유리창 사이로 보이는 따뜻한 색의 실내 조명이 저택 전체를 고요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적막한 공기가 느리게 흘러나왔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머문 흔적은 오래전에 사라진 듯 했어요. 기석이 신발을 벗고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넓은 거실은 텅 비어 있었고 벽시계 소리만 울리고 있었죠.
한기석 회장은 식탁 끝 의자를 조용히 빼고 앉았습니다. 아침에 내려놓았던 신문 한 부가 그대로 펼쳐져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읽다만 보고서가 엎어져 있었습니다. 기석은 보고서를 손끝으로 천천히 정리했어요. 하지만 눈은 보고서를 보지 않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빗소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기석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식탁 중앙 쪽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거기에는 뒤집힌 사진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액자를 뒤집었어요. 사진 속에는 주름 하나 없이 해맑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같은 표정으로 웃고 긴 생머리가 잘 어울리는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첫사랑이자 그가 평생 잊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기석은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뒤 기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컵을 든 채 다시 거실로 돌아온 기석은 사진 액자 옆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한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 시각 회사 밖에서는 또 다른 하루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나오는 순간 정하은은 비냄새가 묻은 공기를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이미 밤 10시가 가까워지고 있었고 퇴근길 사람들은 다들 지친 걸음으로 지하철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하은 역시 그 무리에 묻혀 있었습니다. 빛 아래 드러난 피부는 아직 20대의 젊은 나이를 말해주듯 잡티 하나 없이 매끄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푸석함이 배어 있었어요. 조금 저렴해 보이고 보풀이 일어나 있는 가디건을 대충 걸친 채 길게 풀어내린 머리는 오랜 업무로 인해 조금 엉켜 있었어요. 하은은 가방 끈을 고쳐매며 혼잣말처럼 오늘도 무사히 끝났다. 혼잣말처럼 작게 중얼거렸어요. 회기역입니다. 하은은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밖에는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하은은 서둘러서 가방을 머리 위로 살짝 들어 비를 피하며 조용한 골목으로 들어섰죠. 골목은 오래된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좁고 스산했습니다. 가로등은 몇 개만 간신히 켜져 있었고 빛이 닿지 않는 구간은 비 내리는 소리만 울릴 만큼 어둡고 적막했어요. 골목 끝에 서 있는 3층짜리 작은 빌라가 하은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외벽의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각 층의 창문마다 방범창이 촘촘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 옆 우편함에는 광고지들이 반쯤 삐져나와 있었어요. 조용히 다가가 문을 밀자 낡은 공동현관 센서 등이 잠시 깜빡거리며 켜졌습니다. 계단을 오르고 방문을 열자 조용한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하은은 자동적으로 전등을 켰고 밝아진 방 안에서 눈을 한번 깜빡였어요. 좁은 식탁, 작은 책상, 쌓인 빨랫감, 커피 자국 남은 컵들, 라면이나 끓여야겠다. 하은은 조용히 혼잣말했어요. 그 사이 책상 위 사진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은을 안고 있는 어머니, 세상을 떠난 지 12년. 엄마, 말이 새어나오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삼키고 사진을 내려두었어요. 전기포트가 딸칵 소리를 냈습니다. 하은은 라면을 끓이고 작은 식탁에 앉았어요. 밖에서는 빗소리, 방 안에는 라면 냄새. 하은은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내일 제출할 서류를 펼쳤습니다. 괜찮아. 난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은의 밤은 혼자만의 고요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일상은 한 장의 서류로 인해 곧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30년 전 저는 매일같이 공장과 본사를 오가며
가업을 잇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절 저는 사장 아들이라는 시선이 부담스러워 일부러 제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며 직원들과 똑같이 일하고 있었죠. 그때의 본사 건물은 지금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회색빛 외벽, 오래된 책상, 그리고 오전 햇빛이 삐뚤게 들어오던 좁은 사무실. 그곳이 제 하루가 시작되는 공간이었죠. 그런데 제 시선이 문득 한자리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창가 쪽 회계 보조자리. 그곳에서 서류 묶음을 정리하던 젊은 여직원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순간이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정미연. 빛이 스치는 옆 얼굴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단정했고 긴 생머리가 햇빛을 딱 적당히 머금어 처음 보는 사람도 시선을 빼앗길 만큼 부드럽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제 이상형이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여자에게 크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살에 밀려 선자리에 나간 적도 많았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고 돌아오기 일쑤였죠. 마음이 움직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오히려 아무 말 없이 업무에 집중하던 그 조용한 모습 하나에 시선이 머무르고 말았죠. 며칠 뒤에 들은 사실이지만 미연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이었죠. 그런 모습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사무실을 지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자리를 바라보곤 했어요. 그러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기억에 남는 하루가 있었어요. 그날은 월말 마감일이라 회계실 불이 늦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복도를 지나는데 미연의 책상만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아직 안 가셨어요? 놀란 듯 고개를 든 그녀는 손에 쥔 장부를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마감이 좀 안 맞아서요. 조금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혼자 남아있는 모습이 걱정되어 저는 다가가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아니에요. 대리님 바쁘시잖아요. 미연이 당황한 듯 대답했었죠. 지금은 괜찮습니다. 같이 봅시다.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나란히 앉아 수십 줄의 숫자를 하나하나 맞춰갔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지나 저는 작은 오류 하나를 발견했어요. 여기군요. 제가 말하자 미연은 얼굴을 환하게 밝히며 웃었죠.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 웃음은 정말 오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웃음을 계속 보고 싶다는 마음을. 그날 우리는 함께 퇴근했어요. 늦은 저녁 골목길,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녀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배운 게 많지 않아서 조금 더 노력해야 하거든요. 미연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하는 미연을 저는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미연은 말을 하면서도 가방 끈을 손가락으로 돌돌 감고 있었어요. 긴장했을 때 나오는 버릇인지 끈을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말을 이어가는 모습. 그때 미연이 고개를 들어 제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화들짝 놀란 듯 미연은 얼른 가방 끈에서 손을 떼며 눈을 이리저리 피했어요. 저기, 제가 이상한 말 했나요? 아니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웃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서류를 나누며 스치는 손끝, 늦은 시간 따뜻한 커피 한 잔,
남들은 모르지만 서로 주고받는 눈빛, 사소한 농담에도 함께 웃던 시간들. 처음으로 사랑이라 부를 감정이 조용하게 시작되었죠. 주말이면 가까운 공원 벤치에 앉아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들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아침 회의가 끝나고 무심코 미연의 자리를 바라봤을 때였습니다. 늘 일찍 출근하던 그녀의 책상이 텅 빈 채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잠시 후 옆자리 직원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미연 씨 어디 가셨습니까? 직원은 놀란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 출근을 안 했어요. 그 아가씨 성실한데 무슨 일 생긴 건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퇴근 시간 무렵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어. 비가 내리기 시작한 저녁, 우산도 챙기지 못한 채 급히 회사 건물을 나섰죠. 길을 걷는 동안 빗방울이 제 어깨와 머리를 묵직하게 때리고 있었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미연이 사는 골목에 다다랐을 때 불이 모두 꺼진 창문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죠. 또 누르고 또 눌러도 문 너머에서는 아무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옆집 문이 삐걱 열리며 한 아주머니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살던 이쁘장한 아가씨요? 방 빼고 나갔어요. 그 말 한 문장이 비보다 더 차갑게 가슴 안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조용히 정리하더라고요. 계약도 바로 끝내고 갔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작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작은 숨 하나에 가슴 안쪽이 주저앉는 느낌이 밀려왔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힘겹게 고개를 숙이고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다시 미연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아보았어요. 단단히 잠겨 있었죠. 창문 사이로 방 안이 보였습니다. 방 안을 보니 실감이 났어요. 미연의 방은 철저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액자 하나, 책 한 권, 벽에 걸려 있던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까지. 그 사진 속에서 미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가져갔다는 게 완전히 끝내려는 거구나 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우리가 여기 있었던 적도 없다는 듯이 흔적마저 지워져 있었죠. 비는 어느새 더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를 피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혹시 나 때문일까? 그 모든 생각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왜요, 미연 씨? 그 말은 절망인지 원망인지 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젖은 옷은 이미 몸에 눌러붙어 있었지만 옷을 갈아입을 마음조차 들지 않았어요. 소파에 몸을 묻고 주머니를 뒤지자 작은 메모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미안해요. 단 4글자. 뭐가 미안하다는 겁니까?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가 비 오는 날을 유난히 무서워하던 미연의 기억을 자꾸만 떠올리게 했어요. 그 후로 저는 미친 듯이 미연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도 아닌 저에게는 어떤 방법도 없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떠난 걸까? 저를 피해 떠난 사람을 다시 찾아가는 것이 오히려 미연을 힘들게 하는 일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찾는 것을 멈췄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비 오는 날이면 그날의 미연이 생각납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경영지원팀 사무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 계열사에서 올라오는 자료가 이곳에서 최종 정리되고 회장에게 보고되는 문서 대부분이 이 팀을 통해 완성됐기 때문이었어요. 경영지원팀은 회장 한기석이 직접 관리하는 유일한 팀이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했고 그만큼 긴장감도 높았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팀장은 직원들에게 오늘 처리해야 할 문서들을 빠르게 배분하고 있었습니다. 정하은 씨, 이 부분 숫자 검토 다시 부탁해요. 오차가 조금 있는데 회장님이 직접 보시는 자료니까 실수 절대 없게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숙이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듯 서류와 문서들이 크기대로 정돈되어 있는 깔끔한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볼펜과 형광펜은 단정하게 펜꽂이에 꽂혀 있었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적힌 작은 메모지 한 장이 책상 위 한쪽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그녀는 펜을 쥐고 계산을 시작했어요. 손끝엔 자연스러운 세심함이 담겨 있었고 작은 오류라도 보이면 금방 눈여겨 체크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부 자료는 생각보다 복잡했고 서류 정리는 예정보다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결국 오차 하나가 하은의 손을 비껴갔습니다. 점심 무렵 경영지원팀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한 직원은 팀장에게 통화 내용을 전달했어요. 팀장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비서실에서 회장이 직접 호출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거나 혹은 실수가 크게 드러났다는 뜻이었어요. 잠시 뒤 팀장은 하은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하은 씨, 회장실로 올라가세요. 하은은 힘없이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은의 얼굴에 긴장이 스쳤습니다. 팀장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사실 큰 실수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회장님은 경영지원 쪽은 직접 보시니까. 긴장한 표정이 가득한 하은은 의자에 걸려있던 자켓을 입고 정갈하게 머리를 묶은 후에 서류를 정리해 손에 들고 조용히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안에서 들려오는 들어오세요라는 목소리에 하은은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한기석은 책상 앞에 서류 몇 장을 펼쳐놓은 채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으며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죠. 정하은 씨 맞습니까? 기석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기분을 드러내지 않는 특유의 말투였지만 하은은 그 속에서 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네, 회장님. 기석은 눈길을 서류 위의 한 부분으로 천천히 내려 손가락으로 한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이 부분 오차가 있습니다. 숫자 하나 때문에 전체 보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석은 서류를 한 번 더 살펴본 보곤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이 일이 많이 힘드십니까? 업무가 벅차면 말하는 게 좋습니다. 하은은 그곳을 바라보며 숨을 조심스럽게 들이마셨어요. 명백한 실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하은이 고개를 숙이려는 순간 기석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에 잠시 멈췄습니다. 묘하게 낯이 익었어요. 눈매에선 말을 고르느라 조심스럽게 떨리는 입술, 긴장했을 때 살짝 움츠러드는 어깨. 기석은 본능적으로 그 생각을 눌러 삼켰습니다. 표정 하나 움직이지 않고 다시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경영지원팀 자료는 제가 직접 검토합니다. 다음엔 이런 실수 없도록 하세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하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고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석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다시 서류로 옮겼습니다. 오늘 중으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세요. 하은은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하은은 서류를 안고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겨 문 쪽으로 향했지만 문 손잡이를 잡을 때 뒤에서 짧은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석은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잠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정하은이 회장실 문을 닫고 나왔을 때 하은의 걸음은 아직도 긴장으로 조금 굳어 있었고 손에 든 서류도 단단히 쥔 채였습니다. 그때 옆 복도에서 강영우 비서가 조용히 걸어 나왔어요. 강기석 회장과 나이 차이는 거의 없었지만 조금 작은 체구 때문인지 더 젊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머리카락은 언제나 반듯하게 넘겨져 있었고 그의 걸음은 성격만큼이나 아주 올곧았습니다. 그는 강기석 회장이 몇 안 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장이 처음 회사에 왔던 날부터 보좌해온 사람이었죠. 회사에서 하은과 거의 마주치다시피 했습니다. 하은은 놀라며 고개를 숙였어요. 비서실장님 죄송해요. 앞을 못 보고. 아닙니다. 강 비서는 짧게 대답했지만 그는 그녀를 한번 바라봤어요. 아주 잠깐,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시선은 깊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은은 자신이 실수했는지 몰라 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께 실수를 해서 다시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강 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리고 그의 표정엔 경계와 책임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연민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후 업무가 잠잠해질 즈음 한기석 회장은 비서실에서 전달된 서류 몇 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계열사별로 정리된 보고 파일 속에서 흐름을 확인하던 그는 한 페이지가 이상하게 걸리는 듯 느껴졌습니다. 강 비서, 인사기록 정리한 파일 가져오게. 그의 말에 강 비서는 빠르게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직원들 최근 업데이트된 자료가 있습니다. 강 비서는 서류철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살짝 긴장된 눈빛으로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기석은 말을 하지 않고 천천히 첫 장을 넘겼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하고 질서 있는 손끝 움직임이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집중이 깃들어 있었죠. 몇 명의 직원 기록을 가볍게 넘기던 그는 중간쯤 하나의 이름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정하은, 나이 29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회장실에서 바라본 그녀의 눈빛이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왜 그렇게 낯설면서 익숙하게 느껴졌는지 기석은 호흡을 가다듬고 인사 파일을 아래로 넘겼습니다. 기록 한 줄이 그의 시선을 움켜쥐듯 붙잡았어요. 과거 장학금 수혜 미연장학재단. 그 두 단어. 정하은, 정미연. 서로 전혀 다른 자리에서 존재하던 이름이 한 페이지 안에서 맞닿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석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손끝이 종이를 톡 건드리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미연장학재단? 미연장학재단은 회사 소속의 장학재단으로 한기석 회장이 취임 후 직접 설립한 기관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이름의 깊은 곳에는 기석이 오랜 세월 마음속에 묻어둔 한 사람, 정미연에 대한 미련이 조용히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요. 회사 내에서 이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사람은 강 비서뿐이었습니다. 기석은 서류를 다시 봤어요. 장학금 수혜 시기. 하은, 나이는 17세. 서류 속 명확한 사실보다
그 옆에서 떠오르는 기억의 조각들이 기석을 더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미연의 마지막 표정, 말없이 떠난 뒷모습, 문 앞에 놓여있던 짧은 메모. 그는 손으로 미간을 눌렀어요. 오랜 세월 묻어있던 감정이 문득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기석은 잠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류를 다시 한번 넘겨 다른 항목을 확인하는 척했지만 시선은 계속 같은 곳에 머물러 있었죠. 강 비서. 기석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직원 경영지원팀으로 언제 배치됐지요? 강 비서는 대답했어요. 작년 초에 계약직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 재단 장학생 출신이긴 하지만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저희 회사로 오기엔 충분했습니다. 처음 입사는 계약직으로 들어왔지만 성실하고 주변 평가도 좋아서 올해 초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렇군. 기석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습니다. 그러곤 다시 입을 열었어요. 강 비서, 정하은 직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게. 강 비서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말씀이신지요? 기석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관계, 학력, 경력, 그리고 개인적인 사항들. 알겠습니다. 강 비서는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그는 이미 하은의 기록을 예전에 본 기억이 있었고 그때 느꼈던 불편함이 지금 다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지 않았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기석은 업무에 집중하려 해도 묘하게 눈과 마음이 계속 한 곳으로 향했어요. 정하은, 경영지원팀 신입 직원. 그녀와 특별한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가 서류를 들고 사무실 복도를 걸어갈 때면 그의 시선이 어느새 따라가 있었죠. 기석은 회의를 끝내고 회장실로 돌아오는 길에 창가 쪽 복도를 지나던 하은과 우연히 눈이 마주쳤어요. 하은은 깜짝 놀란 듯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그 목소리는 아직 회사에 적응하려고 크지만 어딘가 어색한 신입 직원의 목소리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기석은 괜히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곤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는 쾅 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닫힌 문을 하은은 말없이 바라보다 고개를 숙인 채 힘없는 걸음으로 그녀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회장실로 돌아온 기석은 빛이 조금만 들어오는 조명 아래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보고서는 아무리 눈으로 훑어봐도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뒤집어둔 사진 액자, 북마크 위에 떨어진 얇은 그림자. 정하은. 기석은 뒷목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가슴 한쪽이 묘하게 조이는 듯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간 기석은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구내식당을 이용한 지도 오래됐지만 왠지 발걸음이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이 줄지어 앉아 점심을 먹고 있었고 기석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사람들은 조용히 자세를 고쳤습니다. 기석은 그런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은 채 차분히 식판을 들고 한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식판을 든 하은이 조심스럽게 옆 테이블에 앉았어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회장님. 네, 맛있게 드세요. 하지만 기석의 시선은 앞에 식판으로 향한 채 대답했습니다. 하은은 그를 의식하지 않으려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지만 긴장은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기석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동작을 바라보았습니다. 숟가락을 들 때 작게 움츠러드는 손등, 따뜻한 국을 마시며 조용히 숨을 고르는 버릇, 모두가 눈에 익었고 자꾸만 시선이 향하게 만들었어요. 기석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젓가락은 음식을 놓치기 일쑤였고 숟가락은 허공에서 허우적 될 때도 있었죠. 그렇게 기석은 식사를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머뭇거린 뒤 그는 아무 말 없이 회장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회장실 문을 닫자 책상 위에는 정하은이 오늘 오후에 제출하고 간 보고서가 반듯하게 놓여 있었죠. 기석은 그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내용은 깔끔했습니다. 정리도 잘 되어 있었고 숫자도 정확했습니다. 기석은 보고서를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별 문제 없네. 하지만 자꾸 뭔가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 부분 폰트가 좀, 아니야, 이건 트집이지. 표 정렬이, 이것도 괜찮은데. 기석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자기 자신이 이상했어요. 30년 넘게 회사를 경영하며 직원 보고서에 억지로 트집 잡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한번 보고 싶을 뿐인데 기석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신이 유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는 마치 결심이라도 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정하은 직원, 회장실로 올라오라고 하게. 네, 회장님. 강 비서가 나가려는 순간 기석은 덧붙였습니다. 영업 2팀 주간 보고서 건으로 강 비서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석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어요. 그냥 몇 가지 확인할 게 있네. 알겠습니다. 강 비서가 회장실에서 나간 후 기석은 한숨을 푹 내쉬고 멍하니 천장의 전등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무 문제도 없는 보고서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거지? 기석은 자신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답을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아이가 신경 쓰여서 괜히 불러보고 싶다는 걸 30년 전 잊지 못한 사람 때문에 유치하게 굴고 있다는 걸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갔을 무렵 하은은 서류를 품에 안은 채 경영지원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긴 숨을 조심스레 내쉬었습니다. 하은 씨, 괜찮아요? 옆자리 선배가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하은은 금방이라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제가 또 실수를 해서요. 하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회장실에서 회장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다음번엔 이런 일로 안 보게끔 주의해 주시죠. 그 말들은 단순한 지적이었지만 하은의 마음에는 더 깊은 상처처럼 남아 있었죠. 하은은 오래전부터 누군가의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머니 혼자 모든 걸 포기하고 오로지 자식만 바라보셨던 걸 그녀는 어린 나이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학생이 되던 무렵 매일 밤낮으로 일만 하시던 어머니가 자주 몸져 눕기 시작하면서 집안의 크고 작은 책임이 자연스레 하은 혼자에게 쏠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학교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서도 늘 실수하면 안 되고 아프신 어머니가 신경 쓰이게 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사람이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도 마음에 깊게 박히곤 했습니다. 오늘 회장의 표정은 하은에게 너무 차갑게 느껴졌어요. 회장님은 나를 싫어하시나?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사무실 불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은 늦게까지 남아 잘못했던 서류를 다시 수정하고 있었어요. 하은이 사무실을 나설 때쯤 창밖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고 계단을 내려가는 그녀의 어깨는 출근했을 때와는 다르게 축 처져 있었죠. 그렇게 축 처진 몸을 이끌고 원룸에 도착했을 때 방 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 하은의 입술에서 조용히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말하는 순간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에 그녀는 손등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하은은 손을 떨며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사진 액자를 들었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따뜻한 품이지만 어딘가 고달퍼 보이는 눈으로 어린 하은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사진을 가슴에 살짝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걸까? 눈물 한 방울이 액자의 유리 위에 툭 떨어졌습니다. 하은은 손등으로 닦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눈물은 막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눈이 퉁퉁 부은 하은은 천천히 책상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서류를 정리해 보려 했지만 손은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내려놓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실수하지 말자. 다음 날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구내식당은 이미 대부분의 직원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간 뒤라 조용한 숟가락 소리만 희미하게 들리고 있었죠. 그 한쪽 구석에 정하은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식판에 놓인 반찬은 거의 줄어들지 않았고 그녀의 젓가락은 계속 같은 자리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하은의 표정은 어딘가 힘이 빠져 있었고 눈 밑에는 밤새 울었던 흔적처럼 옅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 그녀 쪽으로 다가왔어요. 하은이 왔나? 따뜻한 목소리가 등을 톡 건드렸습니다. 회사의 구내식당을 오랜 시간 책임져온 박순자 아주머니였어요. 예전 본사가 공장 지역에 있던 시절부터 회사를 지켜온 직원이었고 누가 오든 누가 나가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든든한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뜨거운 물과 조리도구를 매일 다루다 보니 손등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얼굴에는 햇빛과 주방 열기에 그을린 옅은 기미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자국 위로 늘 따뜻한 미소가 올라오는 분이셨어요. 정기석 회장과도 오래 인연이 이어져 그가 아직 젊은 대리였을 때부터 직접 도시락을 챙겨주기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직원들은 그녀를 단순한 식당 아주머니가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순자 이모라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은은 얼굴을 들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 이모님, 안녕하세요. 박순자는 하은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 속에는 미묘한 걱정이 배어 있었어요. 왜 이렇게 풀이 죽었어? 응? 순자가 의자를 옆에 끌어와 앉으며 말했습니다. 밥이 입에 안 맞아. 하은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잠을 좀 못 자서요. 순자는 그녀의 식판을 슬쩍 봤습니다. 밥이 거의 그대로였어요. 얘야, 잠을 못 잤으면 더 먹어야지. 안 그러면 몸 상해. 순자가 하은 앞에 국을 더 떠다 놓으며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도 나는 다 알아. 얼굴이 반은 울다 온 얼굴이구먼. 그 말에
하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순자는 하은의 손등 위에 주름진 손을 조심스럽게 올렸어요. 왜 속상한 일 있었지? 하은은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제가 잘못해서요. 혼나도 싸요, 이모님. 누가 혼냈는데? 순자는 하은의 등을 토닥거리며 따뜻한 눈으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이요. 하은이 조용히 말하자 순자는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래, 그 양반이 가끔 좀 말이 날카롭지.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웃었어요. 내가 그 양반 오래 봤잖아. 마음과는 다르게 표현이 서툴 때가 많아. 하은은 의아한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하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확인하듯이. 그리고 그 순간 순자의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눈매의 선, 살짝 내려간 입꼬리, 멀리에서 누굴 찾는 듯한 그 표정.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순자의 마음은 갑자기 복잡해졌습니다. 하은은 그 시선을 느끼지 못한 채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 다행이에요. 회장님이 저를 싫어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보고 싶어요. 순자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하은에게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한기석 회장의 집무실은 대부분의 조명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책상 위 스탠드 하나만이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고 그 빛 아래에서 기석은 오늘 하루 쌓인 보고서를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강영우 비서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이 늦은 시각에 어울리지 않는 묵직한 긴장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강 비서는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봉투는 일반 서류와는 다르게 겉면이 오래 보관된 듯한 느낌이었고 손끝으로 쓸면 종이의 거친 질감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어떤 서류인가? 기석이 묻자 강 비서는 잠시 눈을 내리깔고 대답했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정하은 씨 관련 자료입니다. 과거 장학금 기록 확인 중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강 비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손에 든 서류철을 꼭 쥔 채 나머지 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기석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 몇 장이 책상 위로 흘러내렸고 그중 맨 위에 있는 서류를 집어들자마자 그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미연장학재단. 굳은 글씨체로 찍힌 재단 이름이 스탠드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하은의 어린 시절 사진, 또렷한 눈동자,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선,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 기석은 무의식적으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강 비서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장을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장학금 신청 당시의 보호자 정보가 적혀 있었죠. 적혀 있는 이름, 정미연. 눈앞의 글씨가 한순간 묵직하게 흐려져 보였습니다. 미연? 그는 종이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뒤를 잇지 못했습니다. 강 비서는 한참을 더 지켜보다가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그러곤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도 확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보면 17살까지 미연 씨가 직접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기석의 손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30년 전 이별의 이유를 묻지 못한 채 평생 가슴에 묻어온 이름, 그 이름이 지금 눈앞의 어린 사진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기석은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그럼 이 아이 아버지는 누구지? 기석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아버지라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다? 기석의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강비서, 네, 회장님. 이 서류에 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없나? 강비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모든 서류를 확인했지만 부정보는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출생신고서도 그것도 확인했지만 부라는 공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석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공란. 미연 씨가 혼자 아이를 키웠다는 건가? 그럼 이 아이의 아버지는 대체 말을 채 잊지 못한 채 목구멍이 먹먹하게 잠겼습니다. 강비서는 조용히 기석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함부로 말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기석은 다시 서류를 펼쳐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은의 초등학교 재학 증명서, 급식비 지원 기록, 그리고 병원에서 발급된 사망 확인서, 사본이 있었습니다. 사망자 정미연, 사망 연령 47세, 사망 사유 지병 악화, 합병증.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기석의 호흡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죽었다고? 그는 숨을 거칠게 들이마셨습니다. 숨이 목에서 걸려 나오지 않는 것처럼 입술이 달달 떨렸습니다. 그의 눈가가 서서히 뜨겁게 붉어졌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훑어내리려 했지만 손이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허공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종이 위로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금방이라도 눈물이 스며들 것처럼 눈물이 가장자리에서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회장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자신이 놓친 사랑을 뒤늦게 붙잡으려 몸부림치는 소리였죠. 바깥에서는 비가 한층 더 강하게 내리며 창문을 세차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강비서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는 30년을 함께한 사람의 어깨가 이렇게 흔들리는 걸 처음 봤습니다. 회장님, 너무 오래 혼자 버티셨습니다. 기석은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숨을 여러 번 삼켰습니다. 그러다 손가락 사이로 작은 떨림이 흘러나왔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그 질문은 누구에게 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30년 전 문 앞에 놓인 짧은 메모 한 장만 남긴 채 사라져버린 그녀에게 뒤늦게 쏟아내는 처절한 후회의 울림이었습니다. 기석은 다시 사망 확인서를 바라보며 작게 흔들렸습니다. 혼자였구나. 그 오랜 세월을. 그는 결국 손등으로 얼굴을 덮으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강비서가 조용히 방을 나가고 회장실 문이 닫힌 뒤에도 한기석은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저 순자예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얼굴을 들며 기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이 회장실을 직접 찾아오는 일은 정말 드문 경우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기석은 순간적으로 몸을 살짝 굳히며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오래전 기억이 아주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미연이 회사에 다니던 시절 순자는 이미 그곳에서 구내식당을 지키고 있었고 두 사람은 나이도 비슷해 서로 기대며 꽤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나란히 앉아 작은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을 기석도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스치자
그는 순자가 왜 굳이 자신을 찾아온 것인지 순간 마음 한켠이 조용히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석은 잠시 대답을 하지 못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순자가 발끝을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서 기석의 표정을 보자마자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하은이, 알게 되셨나요? 기석은 대답 대신 손에 쥐고 있던 사망 확인서를 천천히 들어 보였습니다. 순자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숨을 가늘게 들이켰습니다. 그랬군요. 그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기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 씨, 하은이 그 아이가 정말 미연이가 키운 아이입니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순자의 두 눈이 서서히 젖어갔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순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도와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기석의 눈이 천천히 순자를 향했습니다. 그때 미연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경제적으로도 몸도 좋지 않았고 몰래 혼자 아이를 키우더라고요. 그녀는 손끝으로 눈물을 살짝 훔쳤습니다. 제가 그런 사정을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뒤였어요. 그때 회장님과 미연이가 어떤 사이였는지 어렴풋이 저도 알고 있었어요. 기석의 표정이 그 말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순자는 다시 말을 이으며 기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께 알려드려야 하나 한참 고민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미연이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기석의 가슴을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미연이는 회장님이 자기 때문에 삶이 무너질까봐 두려웠대요. 두려웠다고? 기석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은 책임감 있는 분이니까 아이 이야기를 알게 되면 모든 걸 내려놓으실까봐 그게 두려웠다고 했었죠. 기석의 손이 서류 위에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순자는 한참 고민하다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낮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회장님 집안이 어떤지, 미연이 집안이 어떤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미연이가 그 사이에서 얼마나 고생할지. 순자는 잠시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미연이를 믿었어요. 어디에 가도 잘할 아이였으니까요. 그래서 말리지도 않았고 굳이 회장님께 알려야겠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순자의 눈가가 천천히 젖어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애가 떠나고 나니까 저도 연락이 끊겼어요.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른 채 그냥 막연히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만 생각했죠. 그녀는 손등으로 가볍게 입술을 누르며 한숨처럼 말끝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연이한테서 다시 연락이 온 건 아프고 난 뒤였습니다. 이미 많이 늦은 뒤였죠. 말을 잇지 못한 순자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기석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도 난 그저 날 버린 줄만 알았구나.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오랫동안 멈춰있던 숨을 마침내 길게 내쉬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비처럼 밀려왔습니다. 배신감, 오해,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참혹한 후회. 순자는 그 모든 감정을 말없이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기석의 몸이 아주 작게 굳어졌습니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 시선이 순자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순간 터져나온 듯 매서운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의도한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참고 살았던 사람의 순간적인 흔들림이었습니다. 순자는 놀란 듯 숨을 삼켰지만 그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기석의 눈빛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흔들리더니 서서히 빛을 잃어갔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스스로를 탓하는 사람의 표정이 그의 얼굴에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눈을 조용히 감았고 숨을 한번 가늘게 들이마신 뒤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방 안은 더 깊은 정막으로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달리 일찍 출근한 한기석은 새벽 내내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푸석하게 마른 입술에는 밤새 한 번도 쉬지 못한 생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생기 없이 가라앉은 눈빛은 오랜 세월 속에서 깊게 패인 주름과 함께 더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의 인사도 못 본 채 서둘러 비서실로 향했습니다. 강비서, 재단으로 가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억눌린 감정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강비서는 이미 그 결정을 예상한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울 본사에서 차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미연장학재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장학재단에 도착한 기석은 서둘러 건물의 문을 밀고 들어선 순간 그의 발걸음은 잠시 멈췄습니다. 이곳이 미연의 마지막 흔적이 남은 곳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조이는 듯 했습니다. 재단 직원들이 깜짝 놀라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직접 오시기는. 기석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직원 하나가 다가와 장학금 서류가 보관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오래된 종이 냄새와 책장에 묵혀있던 먼지가 스며 나왔습니다. 강비서는 조용히 숨을 내쉬고 책장 중앙에서 묵직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상자에는 이름표가 선명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정하은. 기석의 손이 순간적으로 멈칫했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자 정갈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3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차곡차곡 놓여 있었습니다. 기석은 떨리는 손끝으로 매니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중학교 상담 기록, 사유 모친의 건강 악화로 인한 생활고, 그리고 17세 때 장학금 신청서가 나왔습니다. 그 신청서 맨 마지막 장에 흘림체로 적힌 글씨, 보호자 정미연, 연락처 없음.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기석의 입술이 작게 떨렸습니다. 연락처를 남기지도 않았군. 그때 강비서가 상자 깊숙한 곳에서 작은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단 한 줄, 기석 씨에게. 기석은 굳어버린 듯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죠. 천천히 손을 뻗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는 오래된 흔적으로 가볍게 눌리고 노랗게 바랬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기석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편지가 고이 접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조용히 빛을 잃은 금팔찌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기석이 직접 건네주며 미연의 이니셜을 새겨 넣었던 그 팔찌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색은 조금 바랬지만
기석의 기억 속 그날처럼 작고 단정한 형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죠. 그는 손끝이 떨리는 것도 잊은 채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미연이의 글씨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 말하지 못하고 떠나서 정말 미안해요. 그때는 제가 가진 어떤 말로도 당신을 설득할 수 없었어요. 당신은 제가 너무 아끼던 사람이라 제가 짐이 되는 순간 당신이 모든 걸 버릴까봐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은이, 우리 하은이는 당신의 아이예요. 많이 닮았지요. 웃을 때는 당신처럼 입꼬리가 조금 올라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억지로라도 버텨내려는 모습이 참 닮았어요. 미안해요. 당신에게도 아이에게도 17년 동안 혼자 키우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정말 행복했어요. 언젠가 이 아이가 당신 앞에 서게 된다면 그때는 부디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줄을 읽는 순간 기석의 손이 완전히 힘을 잃었습니다. 편지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기석은 그대로 의자에 몸을 굽혔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떨었어요. 숨이 터져 나오지 않는 울음이 가슴 안쪽에서부터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순자는 멀리서 눈물을 훔치며 그 광경을 바라보았고 강비서는 두 손으로 문고리를 잡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석의 어깨는 오랫동안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알았어요. 30년의 오해와 상처, 버림받았다고 믿었던 시간, 그 모든 것이 사랑한 사람이 감내한 희생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비가 많이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회사 옥상 난간 아래로 도로의 불빛이 비에 젖어번지고 있었습니다. 정하은은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다가 잠시 머리를 식힐 생각으로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작은 벤치 옆에 서서 차가운 밤바람을 그대로 맞으며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손에는 편의점에서 사온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었어요.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하루 종일 쌓였던 피로 때문인지 하은의 손끝은 천천히 컵 표면에 기대어 온기를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벤치 위를 덮은 얇은 처마 아래에서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잔잔한 물방울 소리가 조용히 옥상에 울리고 있었고 하은은 그 소리로 위안을 받으며 오늘 하루의 복잡한 마음을 천천히 내려놓으려는 듯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옥상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 낡은 문이 움직이는 소리였어요. 하은은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두운 출입문 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우산을 접어들고 있는 사람, 한기석 회장이었습니다. 기석은 잠시 문 앞에 멈춰 섰어요. 정하은 씨, 기석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하은은 황급히 얼굴을 닦았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바람 좀 쐬려고. 기석은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한 손에는 아직 접히지 않은 작은 검은 우산이 들려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작은 벨벳 주머니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기석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고는 손에 쥔 벨벳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작은 금팔찌 하나가 빛을 받으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월이 지나 색은 조금 바랬지만 섬세한 무늬와 작은 장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이건 그가 입술을 한번 다물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예요.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멈춘 사람처럼 가슴에서 숨이 걸렸어요. 어머니요? 하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기석은 팔찌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하은 앞에 내밀었어요. 금팔찌 안쪽에는 희미하지만 또렷하게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은의 손이 팔찌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닿지 못하고 허공에서 떨렸어요. 엄마가 이거 하셨었어요. 하은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가끔 보여주셨죠. 절 보면서 꼭 쥐고 계셨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회장님이 가지고 계세요? 말을 하다가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기석은 팔찌를 하은 손에 조심히 쥐어주었어요. 그의 손도 하은의 손도 비에 젖어 미끄러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둘 사이를 채우고 있었어요. 한참 후에야 기석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은아, 이번에는 시가 아니었습니다. 기석의 목소리는 아주 낮고 조심스러웠죠. 당황스럽겠지만 너는 내 딸일지도 모르겠구나.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은은 숨을 내쉬지 못했습니다. 눈동자가 커졌다가 곧 눈물이 한 번에 쏟아졌어요. 뭐라고요? 하은이 겨우 물었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기석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난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정미연의 딸이고. 그가 한 글자씩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서로 만났었어. 하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입술을 꽉 깨물고는 대답했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세요. 이제야라는 말이 두 번, 세 번 입안에서 부딪혔습니다. 왜? 엄마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오지 않으셨어요. 하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곧 울음에 묻혀 떨렸습니다. 기석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깊게 숙였어요. 눈가가 벌겋게 젖어 있었지만 그는 억지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미안하다. 그가 힘겹게 말했어요. 정말 미안하다, 하은아. 하은은 팔찌를 움켜쥔 채 난간에 이마를 가볍게 댔습니다. 빗소리는 그대로였지만 둘에게 들리는 소리는 서로의 숨소리와 꾹 참아보려다 결국 새어나오는 울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도록 하은은 아무 말 없이 의자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코를 훔치는 작은 소리만 간간히 바람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기석은 옆에서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은의 어깨가 아주 조금씩 들썩이는 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하은은 천천히 일어나 말없이 옥상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닫히는 문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치고 지나갔고 기석은 그녀를 따라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의 사무동 복도는 하루 업무를 시작하는 직원들의 움직임으로 차분히 생기를 띠고 있었어요. 그 복도 끝에서 한기석 회장은 오래도록 멈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종이컵 2개가 들려 있었고 그 중 하나에서는 따뜻한 김이 아주 얇게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는 종종 걸음으로 몇 걸음 나아가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표정을 보면 한기석 회장이 젊었을 때 미연에게 처음 말을 걸 때에 어떻게 말을 붙일지 고민하던 그 표정이었죠. 잠시 후 복도 저편에서 정하은이 서류철을 안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은의 걸음은 조심스러웠고 기석은 그녀를 보는 순간 손에 들린 커피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하은이 그를 발견하고 다가오자
기석은 종이컵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정하은 씨 잠시만요. 하은은 놀란 눈으로 멈춰 섰어요. 네, 회장님. 기석은 목을 잠시 가다듬고 손에 든 따뜻한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혹시 따뜻한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 보았어요. 그 말투는 평소처럼 단정했지만 어색한 흔적이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이 직접 챙겨주시면 오히려 제가 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기석은 서둘러 말을 덧붙였습니다. 부담을 드리려는 뜻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저 혹시 피곤할까 싶어서. 하은은 기석의 서툰 배려를 느꼈어요. 회사에 입사한 후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고 그 진심이 잘 보였기에 입가에 아주 조용한 미소가 떠올랐죠.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회장님. 하은은 부드럽게 말했어요. 기석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동작을 멈췄습니다. 서류나 지시가 아닌 말로 누군가에게 편하게라는 말을 듣는 것은 그에게 오랜만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힘든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하은은 천천히 커피를 받아들었어요. 그 손길이 너무 조심스러워 오히려 기석은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녀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고 뒤로 돌아 약간의 미소를 머금은 채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멀리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박순자와 강비서는 서로 눈길을 맞바꾸며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하은은 이미 기석에게 마음이 조금 풀려 있었죠. 기석에게 차갑게 행동하는 이유는 정말 미워서라기보다 평생 보지 못했던 아버지에게 조금은 투정을 부리고 싶은 마음이 어느새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전날 밤 집에 돌아갔을 때 문득 초인종이 울렸고 문 앞에는 순자 이모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어딘지 모르게 굳은 표정이었어요. 순자는 들어오자마자 조용히 앉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렇게 말했죠. 하은아, 이모가 그동안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 내 엄마가 왜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때 그 마음을 이모는 알고 있었어. 순자는 미연이 얼마나 조용히 그리고 얼마나 단호하게 기석 곁을 떠났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두 집안의 차이, 미연의 처지, 기석이 짊어진 큰 책임들, 그 틈에서 갈라져야 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까지요. 하은은 그 말을 들으며 여러 감정이 뒤섞여 올라왔어요. 엄마가 혼자서 겪어야 했던 고생을 떠올리면 화도 났고 왜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았는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어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오해와 후회만 품고 살아왔을 아버지 기석을 떠올리자 그 마음도 또 한쪽이 아릿하게 아파왔습니다. 두 사람 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슬픔이 하은의 가슴 속에서 천천히 엉겨붙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어설프게 커피를 건네고 말끝을 계속 더듬는 기석의 모습이 예전처럼 버겁게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모습 뒤에 숨어있던 긴 세월의 혼란과 고독을 하은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정오 무렵 경영지원팀의 복도에는 햇볕이 사선으로 내려앉아 바닥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정리한 자료처를 품에 안고 창가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다소 긴장되어 있었지만 예전처럼 조급하거나 불안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 순간 복도 반대편에서 한기석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걸음은 느릿했고 표정에는 예전의 엄격한 기운이 많이 누그러져 있었어요.
두 사람은 복도 한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마주섰습니다. 정하은 씨, 기석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한층 부드럽고 낮게 들렸어요. 하은은 서류철을 가볍게 고쳐들며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기석은 하은이 들고 있는 자료를 잠시 눈길로 살핀 뒤 조용히 물었어요. 업무량이 많아 보이는데 몸은 괜찮습니까? 그 질문에는 업무 효율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명백한 걱정과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은은 미소를 억지로 짓지 않은 채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과중하지는 않습니다. 기석은 그 대답을 듣고 조금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곤 두 사람은 자연스레 나란히 복도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걸음은 서로의 발자국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어색함보다는 새로운 리듬을 맞춰가려는 사람들의 침착함에 가까웠죠. 창가까지 도착했을 때 하은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기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기석은 찬찬히 그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말씀하세요. 하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꺼내놓았어요. 제가 이렇게 회장님 곁에 있어도 되는 건지 가끔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그 문장은 스스로를 낮추려는 말이 아니라 평생 누군가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해온 사람이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기석은 하은의 눈을 마주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는지 그 세월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속이 묵직하게 무너져 내려가는 듯 했어요.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저일 것입니다. 하은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어요. 기석은 작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은 씨가 괜찮다면 저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화려한 표현은 없었지만 그 어떤 언어보다 깊은 사과이자 감사였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천천히 숙였어요. 네, 회장님. 그녀는 대답하고는 경영지원팀 사무실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기석은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비서가 그를 회장실로 데려가기 전까지 말이죠. 야근이 잦은 경영지원팀 사무실에는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난 뒤에도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하은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어머니가 남긴 금팔찌가 오랜 시간의 흔적을 품은 채 고요히 놓여 있었습니다. 팔찌를 손바닥에 올려놓자 금속의 차가움 속에서 어머니의 체온 같은 따스함이 느껴졌어요. 하은은 숨을 가다듬으며 조용히 팔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게 속삭였어요. 엄마.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이날만큼은 울음을 숨기려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 이제는 혼자가 아닌 것 같아. 팔찌를 손목에 끼우고 있을 때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고 하은은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문 쪽에는 한기석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사무실 안을 둘러보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계셨군요. 기석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럽게 울리고 있었어요. 하은은 책상을 정리하며 일어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곧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기석의 시선은 천천히 하은의 손목에 채워진 금팔찌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며 팔찌를 바라보았습니다. 잘 어울리네요. 하은은 팔찌를 살며시 쓰다듬으며 작게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셨을까요? 기석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분명 좋아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층 낮아져 있었고 마음속 깊은 곳의 감정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잠시 침묵하다가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그 부름에 기석은 눈이 커진 채로 하은을 봤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나를 그렇게 불러도 괜찮겠니? 기석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미세한 빛이 맺히고 있었어요. 하은은 고개를 조금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석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러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고맙다, 하은아. 그는 그렇게 말하며 부드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은도 금세 눈시울이 젖어들고 있었지만 이제는 슬픔보다 조금 더 따뜻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사무실 창 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잔잔하게 빛을 내고 있었고 바람이 스치는 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조용한 대화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기석은 하은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하은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기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은이 자리에 앉자 기석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은아. 네. 우리 이제 둘이 있을 때는 그렇게 부르지 말았으면 해서. 하은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회장님이라고요? 응. 기석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러줬으면 좋겠구나.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네, 아버지. 고맙다. 기석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책상 위 서류를 하은에게 건넸습니다. 하은은 서류를 펼쳐 들었어요. 미연장학재단 3천억 규모 확대 계획안. 이게 재단을 더 키우려고 해. 기석이 설명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할 생각이야. 그런데 이 일을 맡아줄 사람이 필요하거든. 하은은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장학생 수 확대, 지원 금액 증액, 전국 단위 선발. 하은아. 기석이 하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재단 일을 맡아줬으면 해. 하은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기석을 바라봤어요. 제가요? 그래. 하지만 아버지, 저는 장학 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데요. 하은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기석이 부드럽게 웃었어요. 당분간은 내가 함께 있을 테니 천천히 배우면 돼. 같이 잘하면 되는 거야. 하은은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미연장학재단. 재단 이름을 보는 순간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엄마 이름으로 된 재단이네요. 순간 기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기석이 헛기침을 했어요. 뭐? 특별한 의미는 아니고 그냥 어감이 좋아서. 하은은 기석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작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기석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덮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이 일은 제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엄마의 이름이니까요. 기석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고맙다, 하은아. 잘 부탁한다. 네, 아버지. 다음 날부터 하은은 미연장학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하은은 빠르게 배워갔어요. 기석은 하은 옆에 앉아 하나하나 알려주곤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알겠습니다, 아버지. 잘하고 있어. 며칠 후
장학생 면접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기석과 하은은 나란히 앉아 한 학생의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기석은 서류를 보며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부모 가정, 어머니 혼자 키우셨구나. 하은이도 어렸을 때 이랬을까? 기석의 가슴이 짠해졌어요. 그는 고개를 돌려 옆에 앉은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하은은 누구보다 또렷한 눈으로 면접 들어온 학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진지한 표정, 집중하는 눈빛, 기석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젠 하은에게 전부 맡겨도 되겠구나. 면접이 끝나고 학생이 나간 후 하은이 기석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 학생 선발하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혼자 키우시느라 많이 힘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도와줘야지. 하은은 합격 도장을 꺼내 서류에 찍었습니다. 기석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해가 지고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석과 하은은 함께 재단 사무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걷다가 기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은아, 네 아버지, 너 언제 아버지 집에 들어올 거니? 하은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환하게 웃었어요. 아버지 집이요? 그래. 기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게 좋지 않겠니? 아버지 집 넓거든. 하은은 가방 끈을 만지작거리며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곧 들어갈게요. 정말? 네.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만 정리하고 곧 갈게요, 아버지. 기석은 활짝 웃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 아버지가 기다릴게.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복도를 붉게 물들이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30년의 공백이 천천히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기석은 하은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미연아, 우리 딸 정말 잘 컸어. 당신이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미연이 대답하는 것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편에는 말하지 못한 마음 하나가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초여름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저는 이상하게 몸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부터 이유 없는 어지럼증이 몇 번씩 올라왔고 업무가 끝날 무렵엔 숨까지 조금 가빠져서 가방을 드는 손이 힘없이 떨리더군요. 괜찮겠지 하고 넘기려 했지만 며칠째 반복되던 그 피로감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저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근길에 조용히 작은 병원으로 향했어요. 접수대 앞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두 손을 꼭 모은 채 마음속에서 이상한 불안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자꾸만 생각이 어지러워졌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고 의사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이 맞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는 게 스스로도 느껴졌어요. 손에 들었던 종이가 아주 작게 바스락거렸습니다. 제가 아이를, 그 한마디를 겨우 뱉고 숨부터 가늘게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을 나오자 이미 해가 져 있었고 가로등 불빛 사이로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아침보다 훨씬 무거웠고 가방 속 진단서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로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석 씨가 어떤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가 짊어지고 있는 가업과 회사가 얼마나 큰 무게인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것을요. 그를 떠나지 않는다면 그의 어깨에 또 다른 짐을 올리는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골목 한가운데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를 비추는 가로등과 가방 안의 진단서만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용히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기석 씨.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셨던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누군가의 하루에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